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기출 분석 해설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는 레벨 1과 레벨 2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벨 1은 개념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보면 요즘에 개념형 문제를 고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는 레벨 1에 많이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레벨 1에는 개념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2는 융합형, 복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융합형, 복합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단원의 문제를, 개념을 섞어서 출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레벨 1을 통해서 한 바퀴를 더 돕니다. 레벨 2를 통해서 한 바퀴를 더 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3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3번 반복은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레벨 1, 레벨 2 이쪽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지식도 확대가 되는 이런 형으로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자.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뭐냐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독해라는 거는 뭐냐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독해력을 기르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부터 길러라. 이게 1번이에요. 아시겠죠? 2번은 뭐냐면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포인트를 탁 찾아라. 포인트 찾기예요. 문제에는 항상 지문이나 이런데 해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힌트를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소단원마다 우리가 적게는 30개, 많게는 막 50개까지도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출문제의 양이 많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되는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라카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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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들을 보다 보면 라카토스가 나왔다고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라카토스에서 핵을 물어보는지 보호대를 물어보는지 연구 프로그램을 물어보는지 전진인지 퇴행인지를 물어보는지 개념 변화하고 연결시켜서 물어보는지 이게 패턴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길러야 될 거는 뭐냐면 패턴화를 시키되 변별력을 길러라라는 것입니다. 러더포드면 라카토스면 다 라카토스인지 아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별력이에요.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라카토스가 나왔다고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 스스로가 변별력을 길러야지만 다른 사람이 다 맞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제대로 핵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패턴화를 잘 시켜놓으면 돼요. 아, 라카토스에서는 핵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보호대를 물어보는 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나 이게 패턴화가 되기 시작하면 훨씬 자신감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2바퀴, 3바퀴, 4바퀴 돌게 되면서 결국 모의고사하고 통합모고까지 하면 5바퀴 정도를 우리가 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속성도 높아지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이 모의고사도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 푸는 스킬뿐만 아니라 속도도, 글 쓰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12주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단원부터 오늘 바로 시작할 텐데요. 1단원은 과학의 본성 단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게 단원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은 뭐 더 잔소리는 중간중간에 더 많이 하기로 하고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개념에서도 잘 잡아땄던 게 뭐냐면 소 단원명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의 본성에 속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건데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여러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이나 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바로 지식이 형성되는 거죠. 그게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했나 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방법은 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사고만이 아니라 실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탐구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탐구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과학 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식은 구성 요소가 다양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개념, 법칙, 이론, 원리, 이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과학에서 하고자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뭐게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예측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지식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과학 이론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학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본성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마디로 해봐요. 우리가 과학의 본성 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게 과학의 본성의 가장 기본이 되죠. 근데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사고,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어떤 탐구 활동, 어떤 과학적 탐구 활동을 활용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형성이 된 과학 이론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게 과학의 본성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레벨 1에서만도 과학의 본성이 약 2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패턴화가 되기가 쉬울 거예요. 전공도 패턴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연력학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연력학이 전부 다 이게 연력학 문제가 전부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가 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진짜 많이 나오는데 광합성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화가 다 돼야 돼요.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지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들어갈 때는 정말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를 날카롭게 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1-1단원의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1번입니다. 아주 옛날 문제죠. 95년도 문제니까 거의 지금 뭐예요? 30년 된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옛날 문제들이 약간씩 또 변형해서 나오니까 옛날 문제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번. 다음 중 과학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랬죠. 여러분 이 문제의 키워드는 과학의 특성입니다. 과학의 특성. 과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번. 상상력을 기르는데 유익하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력 기르는데 유익합니다. 2번. 탐구 과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맞아요. 3번. 문화 발전의 가치를 가시화해준다. 그렇죠. 우리도 과학을 통한 문화 발전이 있으니까요. 4번. 과학은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랬죠. 자,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요구하는 과학의 특성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은 뭐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과학하는
목적, 가장 큰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4번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기능으로 상상력도 기른다, 아니면 탐구도 한다, 아니면은 뭐 문화 자치의 이 자치 과정을 가시화도 해준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과학은 일단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세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과학 아닙니다. 아셨죠? 과학은 기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통해서 다른 모든 자연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가장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 날씨가 어때? 아, 오늘 오후에 비 온대. 내일 아침에 비 온대. 이런 거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그거에 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예측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현상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바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여요? 자연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키워드. 여러분이 개념 보면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키워드 한 가지, 규칙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과학적 방법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귀납이에요. 귀납. 여러분, 귀납법이라는 거는 과학의 본성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과학의 본성은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신념이자 증거이자 진리다. 이렇게 보는 관점. 현대적인 인식론의 관점. 여러분, 그러면 자연현상을 우리가 과학 지식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 구성하고 합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규칙성을 탐구한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은 여러분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4번만 알면 되지만, 여러분이 이런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그냥 넘어가지는 말자. 우리가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모형, 가설,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뭡니까?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해 놓은 게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구성된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개념은 뭐예요?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론서 가지고 이게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개념이 기본이 알파벳을 알고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하물며 그런데 기출문제를 그냥 대강 풀면 어떻게 성적이 나온지 아닙니다. 대강 풀어서 반만 맞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과교론에서 24점이면 거의 25%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격하는데 70점만 넘으면은 사실은 1차는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전빵으로 하려면은 그래도 75점 이상은 받아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24점이 바로 과교론이란 말이에요. 24점 만점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22점까지는 끌어올려 줘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22점 쉽게 맞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알아서 쓴 것 같으니까 점수가 높을 것 같죠? 채점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키워드가 없으면 여러분 감점이고, 여러분 내가 썼더라도 불필요한 사족이 붙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는 게 우리가 과학교육은 점수가 많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념 간의 관계, 변인 간의 관계. 원리는 변인들, 3개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법칙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론이라는 건 뭐죠? 이론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여러분 모형은 뭐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킨 도구가 필요해. 그게 도구의 역할하는 게 모형. 가설은 잠정적인 설명 체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게 아직도 나 좀 느린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이론 교재 보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루면은 또 안 되니까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하고 가장 대비되는 게, 여러분 옆에다가 이거 역시나 기출이 여러 번 된 거니까 옆에다가 반복 기출 이렇게 우리가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것과 가장 많이 연결된 게 기술과 설명. 여러분 이거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1번 보세요. 관찰로 얻은 체계적인 진술. 여러분 사실은 관찰과 측정으로부터 얻은 게 맞아요. 관찰과 측정으로부터 얻은 게 맞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관찰에서 얻은 진술이다. 여러분 이거 맞죠? 2번 여러 도구를 통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랬죠? 여러분 여기는 실험으로부터 얻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료를 수집했어?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자료, 해석, 여기 뭐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의 도출, 그리고 일반화. 여러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료 수집과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자료 수집은 기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찰과 측정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실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건 자료 수집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 도출은, 여러분 결론 도출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하고 구성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있는 그대로 뭐 우리가 뭐 사실을 기술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결론 도출과 일반화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가 들어가잖아요. 왜? 여러분들 자료 해석과 결론 도출의 가장 큰 차이가, 자료 해석은 실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의미 있게 기술하는 것이고, 결론 도출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실험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럴 땐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좀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번 이해된 여러 개념들과 관계된 진술이다. 이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가열해서 물을 가열하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공을 우리가 넣어서 가열하니까 여러분 여기 고무공이 점점 커지더라.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이 커지는 거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어요. 이거 내가 관찰한 사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온도라는 것과 부피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용어죠.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관찰 사실을 기술하려면
용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개념을 활용해서 진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된 여러 개념들과 관계된 진술이다. 맞죠? 4번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사실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 바로 오감, 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발견이죠. 발견.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이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풀다 보면 여기서 헷갈릴 게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화학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사용한다. 이랬죠. 여러분 비단 화학만입니까? 여러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특히 더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하고 화학에서도 모형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은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리하고 화학에서는 아주 미시적이고 추상적인 입자를 많이 활용을 해요.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니까요. 여러분 생물에서는 생명과학에서는 왜 우리가 모형을 많이 활용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아니면 동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나 이런 것은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미시적인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형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과학도 똑같습니다. 뭐 암성을 구성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주와 같은 너무 거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걸 비교해 보시면 1번에 보시면 화학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화학의 학문적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우리가 화학은 여러분 화학의 특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물질의 현상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원자, 분자 이런 수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시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바로 모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물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동식물이나 이런 생명체의 어떤 구조나 구성물질이나 여러 가지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미시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분자 모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과 막대 모형과 공간 체움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공모양이나 이거는 화학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생지에서 분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는 다 나옵니다. 분자 모형이 안 쓰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과학에도 물질도 보면은 전부 다 무슨 DNA 구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분자 모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의 구조를 보면 산소에 H2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형이 바로 뭐냐면 공과 막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공과 막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공간 체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물화생지 모두 이런 형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기에 산소인데 얘가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합을 할 때는 얘네들이 약간 중복돼서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공간 체움 모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단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장단점이라고 얘기하면 모형이나 비유는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분 그 개념 수업할 때 여러분이 교재 2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그 모형의 특성이잖아요. 이런 모형이나 비유, 모형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나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아니다. 아셨죠? 그대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절대 실제와 동일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속성이 유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시켜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 모형이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형이나 비유는 여러분 여기에 목표물인 타겟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모형이나 여러분 또는 비유에 들어있는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것처럼 목표물도 이래. 바로 대응을 시켜가면서 학생들이 구체화시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하얀 세모니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얘하고 얘는요. 네모는 맞지만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나는 하얗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똑같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공유 속성이라고 하고 여러분 얘네들은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비공유 속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학생들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까맣게만 할 뿐이지 이거 사각형이니까 같은 거다라고 잘못 개념을 이해를 하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 가지는 대표적인 한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형의 장점을 적어라. 그러면 장점에다 줄여놓고요. 여기서 장점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형과 비유에 여러분 공유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대응을 시켜가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켜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대응되는 공유 속성들을 적는 거예요. 공과 막대는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원자의 크기 비교도 할 수 있고 결합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결합 각도 비교적 시각화시켜서 잘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유 속성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단점을 써라 그랬잖아요. 단점에다가 줄여놓고요. 여러분 비유나 모형의 대표적인 단점 올해도 나왔어요.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비유나 모형은 실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존재한다? 비공유 속성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막대처럼 이렇게 보조 구조물 같은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단점은 비공유 속성의 예를 들어서 한계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씩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개 써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두 개만 언급하면 됩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봐봤자 2점짜리잖아요. 한 줄이 두 줄입니다. 많아봤자 두 줄. 그러니까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 여러분 예를 보면 얘는 전자가 이것도 원자의 크기 전자 분포의 크기는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적 잘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원자가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전자의 운동성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자가 항상 제자리에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개 정도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읽어보시면서 이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출이잖아요. 모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모형의 역할이 뭐죠? 사물이나 현상,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모형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로 뭐냐면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 주어진 사실과 법칙을 바탕으로 유전에 관련된 개념, 이론, 가설을 진술하시오. 이랬죠.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생물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사실, 개념, 법칙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여기도 다시 한번 썼었지만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여러분 이 5개만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사실 뭐라고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하는 거. 개념이 뭐라고요?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을 말하는 거고, 용어 같은 거고. 법칙은 뭐라고요? 변인 간의 관계, 개념 간의 관계. 원리, 법칙들에 대한 법칙, 변인이 3개 이상에 대한 관계. 이론,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실은 조사했더니 얼마더라, 둥근 씨가 몇 개, 주름진 씨가 몇 개 이랬죠. 자, 근데 개념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개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어, 과학적인 용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여러분 용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완두, 둥근, 주름진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법칙, 여러분 법칙은 뭐냐면 개념 간의 관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둥근 씨, 이게 개념이잖아요 그랬잖아요. 둥근 씨, 주름진 씨, 3대 1. 관계가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죠. 여러분 이론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론과 여러분 이런 법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론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설명이에요. 여기서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유를 적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누굴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모형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모형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도구. 이론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여러분 이거 단어 2개밖에 안 다르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변별력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모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모형을. 그러니까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설명할 때 제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론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전부 입자가 들어있는 걸 찾아야 돼요. 모형의 대표가 입자잖아요. 입자를 이용하거나, 여러분 입자도 모형이지만 일반적으로 비유 같은 모형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을 쓸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야 된다. 근데 누굴 이용해야 되냐면 모형을 활용해야 된다. 아셨죠? 근데 모형은 뭘 쓰냐면 입자, 여기서는 생명과학이니까 유전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결과가 뭐였습니까? 위에 사실이잖아요. 아니 여기 사실하고 법칙을 봐요. 둥근 씨하고 주름진 씨가 3대 1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전자로 설명을 해야죠. 유전자가 여러분 이게
형질이,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입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이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설은 뭘까요? 가설. 여러분 가설은 자연현상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체계죠. 여러분 잠정적인 설명체계이기 때문에 가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if 뭐뭐라면 내 말이 맞다면 이게 전건, 뭐뭐일 것이다 후건. 근데 우리가 보통 가설을 적을 때 뭐뭐일 것이다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둬서 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원래는 가설이 전체가 완성이 되려면 내 생각에 이거 원인이 뭐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원인이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가설을 적는 게 나왔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이거 시험에 올해도 나왔잖아요. 가설 조건. 이거 계속 나옵니다. 탐구는요. 근데 가설을 적는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뭘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문제부터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찾아라. 가설은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결론 도출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결론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결론 도출은 결국은 나의 이론이자 설명이거든요. 이론이자 설명. 그러니까 결론 도출만 있으면 가설은 결론 도출에다가 뭐뭐일 것이다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없어요. 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설에 4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 4가지 조건이 뭐예요? 떠올려봐요. 1번,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의 형태여야 합니다. 2번,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3번,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4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됩니다. 올해도 이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4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실험이죠. 실험 방법이죠. 실험 방법에는 변인 통제가 있죠. 그러니까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결론 도출은 없지만 여러분 이론을 우리가 적으면 이론을 이용해도 되고요. 여기서 원리를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험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완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것처럼 추수해서 완두를 우리가 둥근씨, 주름준씨 이렇게 교반하면 여러분 얘네들이 3대 1로 나올 것이다. 이게 예측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오게 된 결과 후건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둥근씨와 주름준씨가 3대 1이 될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붙어야 된 정건은 뭐냐면 이론에서 썼던 설명이죠.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맞다면 3대 1로 나올 것이다.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물 문제를 지금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 형식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식대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가 개념서에서도 한번 풀었었는데 다음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설문지와 설문 결과의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의 본성을 줄쳐놔야죠. 여러분 과학의 본성을 조사했다는 거니까 과학의 본성은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과
현대적인 인식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설문지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세요. 각 문장을 잘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괄호 안에 숫자를 쓰세요. 강하게 동의하면 5번, 동의하면 4번, 중립은 3번, 부정은 2번, 강한 부정은 1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이 설문조사법의 형태는 어떤 조사법, 어떤 검사법을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리커트 척도죠. 아셨죠? 이걸 보면서 리커트 척도라고 딱 느껴야 됩니다. 이유는요. 근거. 모든 문제지에 대해 답지가 공통이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게 평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평정법 이거 오늘 이거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꼭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교육평가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평정법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답지 우리가 문제마다 답지가 다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교육학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거 예전에 여러분 과학의 분석 수업 이거 듣고 거기에서 교육학 그때 맞았다고 한 분들 꽤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리커트 척도를 우리가 이거를 채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예요? 문제가 부정적인 질문이라면 점수를 역배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본성은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현대적인 관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의 본성 검사지에서 점수가 높다는 거는 어느 쪽이 돼야 돼요? 전통 관점일까요? 현대 관점일까요? 점수가 높다는 거는 현대 인식론의 관점일 때 점수가 높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를 리커트 척도로 했어요. 이 학생의 태도가 높다, 긍정적이라는 거는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현대 인식론을 가지고 있을 때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인식론일 때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봐요. 문제를 봐요. 가번. 학생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건 전통적 관점이에요? 현대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전통적 관점에서는 과학자들이 과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학생들이 한 실험 결과조차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현이라고 써놔야죠. 긍정문이라는 거예요. 나번 과학적 이론이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다. 이랬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예요? 합의죠. 여러분 합의에다가 제쳐놓고 이거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적 합의는 전통입니까? 현대입니까? 현대인식론이죠. 현대인식론의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이라고 써놔야죠. 긍정이죠. 답은 절대적으로 옳은 과학 이론은 존재한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이거 뭐 신념, 증거, 진리라고 얘기하는 전통의 대표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통이라는 거예요. 라번, 과학이론은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실제 세계를 묘사한다. 이랬죠. 여러분 이거는 어디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실제 세계. 여러분 이거죠. 이게 바로 어떤 관점입니까? 전통의 관점이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식론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건 없다라고 봐요. 주관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관적이라고 보는 거의 대표적인 과학의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 기억나십니까? 관찰자가 어떤 생각이나 믿음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실제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 그러니까 얘도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개념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설문지 같은 게 딱 나오면 설문지가 어떤 설문지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태도검사야? 아니면 과학의 분석 검사야? 아니면 이거 지식검사야? 아니면 탐구검사야? 이걸 파악을 해야죠. 근데 얘는 과학의 분석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분석 검사는 점수가 높을 때 현대인식론이 돼야 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지문을 분석을 했어요. 가하고 나는 현대인식론을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 강하게 동의하면 현대인식론을 갖는 거니까 긍정문이에요. 근데 다하고 라는 전통적인 인식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강하게 동의하면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아야죠. 역배점 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번과 라번에는 전통이라고 여러분이 써놨으니까 역배점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점수에서 A는 가, 나의 4.5점, 다, 라의 1.1점이지만 여러분 이걸 역배점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1점이 아니라 1은 5, 2는 4, 3은 3, 4는 2, 그리고 5는 1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1점은 뭐로 바꿔야 돼요? 5점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5점, 여러분 이것이 역배점 문항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5점, 이거 5점, 이거 1점, 이거 1점. 그래서 얘네들의 총점은 얼마냐면 19점. 여러분 이거의 총점은 그래서 5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총점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평균도 낼 수 있죠.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여러분 여기는 4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는 평균이 네 문항이니까 4로 나누는 거잖아요. 1점 얼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점수예요. 점수는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를 평가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교육학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점수가 1점에서부터 5점까지 있죠? 1점에서부터 5점까지 있을 때 이렇게 점수가 있을 때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값보다 높은 값이면 비교적 긍정적이고 중앙값보다 낮으면 비교적 부정적이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점 몇 점이니까 여러분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홀수계일 때는 뭐 중앙값을 1, 2, 3, 4, 5니까 3 이렇게도 하지만 원래 정확하게 중앙값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중앙값을 계산할 때는 2분의 최저점 더하기 최고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최저점이 1점, 최고점이 5점, 나누기 2하니까 3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중앙값 3점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B는 중앙값 3점보다도 작기 때문에 미만, 뭐 이하, 미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점수를 내라는 것과 평가라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1번 여기 문제가 여기 있죠. 자, 1번 탐구 수업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비교사는 A와 B 중에 누구인가 이랬죠. 자, 보세요. 탐구 수업 방법에 대해 탐구 수업 방법.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예비교사가 누구냐 이랬잖아요. 올해 화학에서 구성주의 관점의 탐구 수업 또 나왔잖아요. 이거 5년 전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이 구성주의적인 관점은 다른 전공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지 답하고 판단 이유를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봐요. 과학에서 탐구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여러분 여기 포인트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통이나 현대나 관찰은 중요해요. 관찰은 한계가 있지만 관찰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포인트는 없어요. 근데 법칙과 관찰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사실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다가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전통이죠. 보이죠? 또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언제나 관찰.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에서 탐구 방법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전형적인 탐구 방법이 존재한다. 관찰하고 문제 인식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전형적인 관계, 그 탐구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건 전통이죠. 여러분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거 지금 출제자님들이 벌써 두 군데나 확 드러나게 힌트를 두 군데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전통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구라고 하면 돼요? B라고 하는 거죠. 이유 적을 때 잘 기억하세요. 이유를 적을 때 첫째는 지문에서 나온 얘기, 객관적인 관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한다는 어떤 전형적인 그 탐구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통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는 점수 결과 평균 중앙값 3.2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적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적을 때 똑 떨어지게 적었어요. 다시. 여러분 판단 이유잖아요. 지문을 판단했죠. 지문이 전통이야. 근데 왜 B야? B에 대한 근거도 적어야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판단 이유 적을 때는 지문에서 근거 찾아서 적고 더하기 B가 되는 이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B가 되는 이유는 이 평가 결과죠. 적을 때 여러분 맘대로 적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적자는 거예요. 정답을 맞기 위해서 적어야지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 앉아서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돼요. 나쁜 습관이 생기거든요. 이게 나쁜 습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번. 다음은 A와 B 중 어느 예비교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인지 답하고, 이것도 A, B 중 찾으래요. 판단 이유도 적어라. 자, 그러면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고 나서 DNA 저장된 얘가 복제되고 단백질이 발현되는 중심원리를 제안했습니다. 크릭이 중심원리라는 이론을 제안했대요.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르지만 크릭이라는 사람이 원리를 제안했구나.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 이 원리는 DNA 유전 정보의 흐름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크릭의 설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느낌 오죠? 반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태민이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는 역전사 과정을 알아내면서,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크릭의 중심 원리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문이 뭐예요? 크릭이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크릭의 이론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줄쳐야죠. 거기가 지문에 나타난 근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과학 지식의 특성에서 뭐라고 해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잠정성은 현대인식론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통적 지식의 특성은 세 가지가 뭐예요? 신념, 증거,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절대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변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유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이게 이 지문에서 나타난 기존의 이론, 크릭의 이론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고,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인데 A는 이 설문지에서 평균값이 중앙값 이상이기 때문에 현대인식론을 가진 교사는 A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적을 때 제대로 적자. 여러분이 모의고사에도 제가 앞으로 우리 기출문제에서의 모의고사는 약간 이제 변형 모의고사니까 그걸 제대로 답을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6번입니다. 화학 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줄치시고요.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문제들이 2000년대 초반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아직 요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얘네들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무풍선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이 현상과 관련된 그 진술에 적당한 화학 지식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여러분, 생물보다는 더 쉽네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쓰는 거니까 쓰는 게 작죠. 자, 그럼 봐요.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갈수록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여러분, 이거 화학만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용어가 누구예요? 안 들려요. 분자죠, 분자. 여러분, 분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나 분자나 유전자나 전자나 이런 입자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현상을 설명한 거죠. 현상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자가 들어갔다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이론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집니다. 이랬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 뭐예요? 온도, 부피. 물론 풍선도 뭐 용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한 도구잖아요. 여기 새로운 거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분자 같은 게 아닙니다. 실험에서 그냥 쓴 거예요. 풍선의 이거 부피를 봤다. 이랬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커집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두 개념, 두 변인 간의 관계. 아셨죠? 두 변인 간의 관계니까 법칙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게요? 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개념이 3개나 나왔거든요. 하나를 통제를 시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세 번째, 25도씨에서 풍선의 길이가 21.2cm다. 이랬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포인트 어디예요? 길이가 21.2cm. 여러분, 거기다 주셔놓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기초탐구 과정 요소로 본다면 이건 뭐가 돼요? 기초탐구 과정 요소로 보면 뭐예요? 측정 아닙니까? 수량하잖아요. 정량적인 관찰이죠. 이거는 측정입니다. 측정. 측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그냥 기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실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야지, 그냥 이런 거 같아. 이게 아니라 확실히 이 포인트를 찾아서 이게 확실하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분석해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7번입니다.
자, 지구과학사를 살펴보니까 지구과학 지식은 움직이지 않는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으로 2번 지구 중심설이 태양 중심설 등과 같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의 특성을 2줄 이내로 쓰시오 이랬죠. 여러분 2줄이니까 2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지식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뀌었죠. 바로 이거를 한마디로 쓰면 뭡니까?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저 같으면 답을 점수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2줄 이내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뭔가 이거를 특성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쓸 때는 우리 템플릿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템플릿 만들었죠.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그 템플릿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잠정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적어도 한 줄 정도 이상은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출처자의 의도대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